16장. 베네시 부부는 딸들이 이모와 한 약속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고 손님으로 와서 단 하루 저녁이라도 두 분만 남겨두고 나가기가 마음에 걸린다는 콜린스 씨에게는 누차 괴념치 말라고 한 끝에 다음 날 저녁 콜린스 씨와 5명의 사촌들은 시간에 맞춰 마차를 타고 메리턴에 갔다. 응접실에 들어선 아가씨들에게는 위컴 씨가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미 도착해 있다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들 자리에 앉아 콜린스 씨는 주위를 둘러보고 감탄을 표할 여유가 생겼다. 그는 방이 정말 크고 가구나 실내 장식도 너무 훌륭해서 로징스의 자그마한 여름용 조찬실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필립스 부인에게는 이런 비교가 딱히 반가울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콜린스 씨가 로징스가 어떤 저택이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그곳 거실 중 하나를 묘사하면서 벽난로 앞 장식 하나에만도 800파운드가 들었다고 하자 필립스 부인은 그의 비교가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알았고 그가 자기 응접실을 로징스에 있는 가정부의 방과 비교했대도 불쾌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녀의 저택을 묘사하는 한편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소와 그곳을 얼마나 더 멋지게 개조했는지 자랑하느라 이따금 옆길로 새기도 하면서 다른 신사들이 합류할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필립스 부인은 그의 말을 귀를 세우고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이웃에게도 될수록 빨리 퍼뜨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촌의 말을 계속 들어줄 정도로 참을성이 많지 않던 아가씨들은 이모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벽난로 위에 놓인 볼품없는 복제 도자기들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도자기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지루했다.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났다. 신사들이 다가왔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전날 그를 본 이후 줄곧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도 당연하다고 새삼 느꼈다. 부대의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평판이 매우 좋은 신사풍의 남자들이었고 그 자리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위컴 씨는 체격이나 얼굴, 태도와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그는 다른 장교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더 멋있었다. 그 차이는 넓적한 얼굴에 뚱뚱한 몸매로 숨을 쉴 때마다 포트와인 냄새를 풍기면서 다른 장교들 뒤를 따라 들어온 이모부 필립스 씨와 그 장교들 사이의 차이에 비할 정도였다. 위컴 씨가 거의 모든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행복한 남성이었다면 엘리자베스는 그가 마침내 옆으로 다가와 앉기로 한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부침성 있게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라야 고작 밤비가 오고 장마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는 것뿐임에도 그녀는 아무리 평범하고 닳고 다른 주제도 말솜씨에 따라 얼마든지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컴 씨를 비롯한 장교들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콜린스 씨는 숙녀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듯했다. 그는 아가씨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필립스 부인이 여전히 친절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커피와 머핀도 꽤 마시고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카드 테이블이 펼쳐지자 콜린스 씨는 휘스트에 끼기로 함으로써 그녀의 배려에 보답할 기회를 잡았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기꺼이 배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처지에서는 필립스 부인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는 했으나 그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위컴 씨는 휘스트 놀이에 끼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가서 엘리자베스와 리디아 사이에 앉았다. 모두들 그가 온 것을 즐거워했다. 처음에는 리디아가 그와의 대화를 독점할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녀가 일단 말을 시작하면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제비 뽑기 또한 수다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점차 카드놀이에 빠져들었고 배팅을 하고 이기겠다고 소리 지르느라
어느 한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위컴 씨는 카드놀이를 그럭저럭 따라가면서 엘리자베스와 대화를 나눌 겨를이 생겼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이라면 기꺼이 들을 용의가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즉, 그가 어떻게 다하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다하시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의 호기심은 충족되었다. 위컴 씨 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는 네더필드가 메리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녀의 대답을 듣자 망설이는 태도로 다하시 씨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도 물어보았다. 한 달가량 되는 것 같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덧붙였다. 듣자니까 그분은 더비셔에 굉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던데요. 예, 위컴이 대답했다. 어마어마한 자산 보유자이지요. 1년에 애누리 없는 10,000파운드 수입이니까요. 그 사람에 관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소시적부터 그 집안과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우리가 마주쳤을 때 서로 냉랭하게 대하는 걸 목격했을 테니 제 말을 듣고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베넷 양, 다하시 씨와 잘 아는 사이신가요? 알 만큼은 알지요. 엘리자베스가 열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집에서 나흘을 보냈는데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게는 그 사람이 불쾌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해야겠지요. 너무 오래전부터 알았고 잘 아는 사이로 지내온 터여서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사심 없이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평가를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지도. 뭐 다른 데서라면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토로하진 않으실 테지요. 여기서야 가족끼리니까 그러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더필드라면 몰라도 이 근방 어느 집에서도 제가 방금 이곳에서 한 얘기를 삼갈 까닭이 없어요. 하트퍼드셔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다들 그의 오만에 불쾌해하고 있어요. 좋게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려. 다하시 씨뿐 아니라 누가 되었든 간에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위컴이 잠시 사이를 두고 말했다. 실제의 사람 됨됨이보다 높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다하시 씨를 두고서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재산과 지위에 눈이 머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고하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인지 세상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 성격이 좋지 않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위컴은 고개를 설레설레 젓기만 했다. 그러다 다시 말할 기회가 오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이 고장에 더 오래 머물 건지 궁금하군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네더필드에 머무는 동안 떠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듣긴 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게 부대에 들어가려는 당신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좋겠군요. 아, 천만에요. 제가 다하시 씨 때문에 쫓겨갈 일은 없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가 떠나야지요. 우리가 우호적인 사이는 아니고 저로서는 그와 부딪히기가 괴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있다면 온 세상에 떳떳이 밝힐 수 있을 이유입니다. 그에게 그야말로 부당하게 취급당한 점이라든가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런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프다는 심정 말입니다. 그의 선친인구 다하시 씨께서는 베넷 양,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 중 한 분이셨고 제겐 누구보다도 진실한 벗이었답니다. 저는 다하시 씨와 함께 있으면 그의 선친께서 남기신 그 많은 애정 어린 기억 때문에 뼈에 사무치게 슬퍼지곤 합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은 말도 못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짓을 했든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이 선친의 유지를 저버리고 그 기억을 욕되게 하는 일만 아니었어도 말입니다. 화제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고 엘리자베스는 귀를 쫑긋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인지라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메리턴과 이웃 사교계 등 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고장이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특히 사교계에 대해서는 점잖고도 눈에 띄게 신사다운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부대로 오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 사교 모임이 꾸준하고 훌륭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부대가 매우 평판이 좋고 지내기도 괜찮다고 알고 있던 차의 친구인 데니가 현 주둔지에 대해 설명해 줬거든요. 메리턴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장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더욱 이곳에 끌리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사교가 꼭 필요합니다. 워낙 큰 좌절을 겪은 뒤라 외로움을 견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직장도 있어야 하고 사교도 필수입니다. 원래 군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여건상 그래야 하게 되었습니다.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목사직을 얻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신사만 허락했다면 전 지금 성직자로서 상당한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습니다. 고 다하시 씨의 유언에 따르면 당신께 징역권이 있던 직위 중 최상의 것을 제가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대부이시기도 한 그분은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배려를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분은 저를 위해 넉넉한 수입을 남겨줄 생각이셨고 실제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여기셨지요. 그런데 예정된 자리가 났을 땐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답니다. 맙소사.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유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재판을 해서라도 찾지 않으세요? 유언장에 명시된 게 아니라서 법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고인의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겠지만 다하시 씨는 의심하기로 했거나 그걸 단지 조건부 권고 사항 정도로 취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요컨대 적당히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고는 제가 그 자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2년 전 때마침 제가 그걸 맡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났는데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지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자리를 잃어 마땅할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흥분을 잘하고 앞뒤를 재지 않는 성격이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무슨 나쁜 짓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요는 그 사람과 제가 너무 다른 종류의 인간이고 그 사람이 저를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네요. 만천하의 망신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군요. 언젠가 그렇게 되긴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나서서 망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 부친의 은혜를 잊는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그와 다툰다거나 그의 만행을 폭로한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칭찬했고 내심 그런 마음씨를 드러낼 때 그가 그 어느 때보다 멋지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를 철두철미 싫어하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해 주셨더라면 그 아들이 저하고 더 잘 지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저를 각별히 아껴주신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아들을 화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격으로는 우리 사이의 일종의 경쟁이랄까 혹은 저한테로 종종 쏠린 일종의 편애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다하시 씨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좋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질이 나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아기의 참 복수와 부당한 처사,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저열한 사람이라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언젠가 네더필드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기억나네요. 자신은 일단 화가 나면 풀어지지 않고 절대 용서 못하는 성격이라고 으스댔거든요. 성격이 정말 못된 사람인 게 틀림없군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 사람한테 공정해지기가 힘든 처지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잠시 후 외쳤다. 선친의 대자이자 버시며 각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그리고 그것도 당신처럼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임이 분명한 젊은이를. 이라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그냥 그것도 당신의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를 하고 말았다. 우리는 같은 교구, 같은 장원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며 놀고 둘 다 각자의 훌륭한 부친의 보살핌을 받았고요. 제 부친께서는 당신의 이모부인 필립스 씨가 빚내주고 계시는 바로 그 직업으로 인생을 출발하셨지요. 그러나 돌아가신 다하시 씨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을 펜벌리의 재산을 돌보는 데 바치셨습니다. 고 다하시 씨는 제 부친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셨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신임하셨답니다. 제 부친의 능동적인 재산 관리에 보답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고요. 그분은 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인 저의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제 부친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다하시 씨라면 오만, 아니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불공정한 짓은 못해야 마땅한데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부정직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미덕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라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놀랍긴 합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는 오만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깔려 있다는 건 말입니다. 바로 그 오만 내지 자존심이 그 사람의 둘도 없는 벗이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것이 어떤 다른 감정보다 그나마 선한 행동 비슷한 거라도 하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 완벽하게 일관될 수는 없겠지요. 더구나 그 사람이 제게 한 짓 뒤에는 자존심보다 더 강한 충동이 따로 있기도 했고요. 그런 끔찍한 오만이나 자존심이 본인한테 어떻게든 득이 된 적이 있기는 하나요? 그럼요.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후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낌없이 돈을 주고 따뜻하게 대접하기도 하고 소작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빈민들을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 가문에 대한 긍지, 또 훌륭한 부친의 자식이라는 자부심 덕분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거죠. 그 사람도 자기 부친이 생전에 하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대단하니까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의 관행에서 벗어나거나 펜벌리 저택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강력한 동기라고 해야겠지요. 하나뿐인 여동생의 오빠라는 자존심도 대단해요. 자존심만이 아니라 오빠로서의 애정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여동생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사려 깊은 후견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동생을 그렇게 잘 챙겨주는 좋은 오빠도 보기 힘들다는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지요. 다하시 양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상냥한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하시 집안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자니 저로서는 고통스럽군요. 하지만 그 아가씨도 오빠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오만하지요. 어렸을 땐 다정하고 부침성이 있었고 저를 무척 따랐어요. 저도 몇 시간이고
함께 놀아주곤 했지요. 그러나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이는 16쯤이고 교육을 잘 받아서 교양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부친께서 돌아가신 뒤로 런던에서 그 아가씨의 교육을 챙기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다가 엘리자베스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앞에 화제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빅리 씨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놀랍군요. 어떻게 빅리 씨처럼 착하디 착한 성품을 지니고 정말이지 사근사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다하시 씨 같은 사람하고 친구로 지낼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서로 맞을 수가 있을까? 빅리 씨를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거든요. 다하시 씨의 사람 된데미를 모르는 게 틀림없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다하시 씨도 경우에 따라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좋은 말벗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분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오만한 성격이 어디 가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부자들을 상대할 때에는 관대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데다가 명예를 중시하고 심지어 사근사근하기까지 할 거려. 재산과 지위가 있으면 일단 인정하고 보니까요. 곧이어 휘스트 놀이가 끝나서 사람들이 다른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필립스 부인이 콜린스 씨에게 얼마나 많이 땄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건넸다. 그는 별로 신통치 않았고 매번 잃기만 했다고 대답했다. 필립스 부인이 유감을 표하자 그는 대단히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자신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정도 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니 제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단 카드놀이를 하면 돈을 잃을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부인. 다행히도 제 처지는 5실링 정도 잃은 게 무슨 대단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의 은덕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에 위컴 씨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콜린스 씨를 잠시 바라본 후 엘리자베스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가 드버그 집안과 가까운 사이인지 물었다.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 바로 얼마 전에 저분을 목사직에 임명해 주셨다나 봐요. 콜린스 씨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알던 사이는 아닌 게 분명하고요.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과 엔다하시 영부인이 자매간인 건 물론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하시 씨의 이모시죠. 아니, 전혀 몰랐어요. 캐서린 영부인의 집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께까진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 거려. 그분의 따님이신 드버그 양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다들 그 아가씨와 사촌인 다하시 씨가 두 집안의 재산을 합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지요.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불쌍한 빅리 양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작정이라면 빅리 양의 관심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테고 그의 여동생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칭찬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니까 말이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을 아주 좋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고마워하는 마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부인이 그분의 후견인이기는 해도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닌지 의심이 들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분을 못 뵌 지 여러 해 되긴 했지만 기억은 납니다. 제가 한 번도 그 부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다는 것과 그 부인의 태도가 오만불손했다는 건 말이지요. 되게 사리 판단이 뛰어나고 머리가 탁월하게 좋다고 알려진 분인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능력의 원천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덜어는 지위와 재산에서 나오겠고 덜어는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올 테지요. 그리고 머리가 좋다느니 하는 세평은 자기 친척이라면
당연히 최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분 조카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설명이 무척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만족해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카드놀이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그 덕분에 다른 아가씨들도 위컴 씨의 관심을 나눠 갖게 되었다. 필립스 부인 집에서 하는 저녁 식사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예절 바른 태도를 보고 모두들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말은 하나같이 아주 적절했고 그의 행동은 하나같이 품위가 있었다. 이모 댁을 떠날 때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은 그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위컴 씨와 그가 한 말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을 향해 가는 동안 그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낼 기회가 없었다. 리디아와 콜린스 씨가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았던 것이다. 리디아는 제비뽑기 표라든가 자신이 잃은 피시와 딴 피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부의 예절 발음을 이것저것 주워 섬겼고 자신은 휘스트에서 돈 잃은 걸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저녁 식사에 나온 요리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또 자신이 함께 타는 바람에 사촌들의 자리가 비좁아진 것은 아닌지 염려를 거듭하느라 마차가 롱본 저택에 도착할 때까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 17장.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전날 저녁 위컴 씨와 나눈 대화를 제인에게 전했다. 제인은 놀라고 걱정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빅리 씨의 우정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고 위컴처럼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는 것도 그녀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매정한 취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동정심이 일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을 둘 다 좋게 생각하고 두 사람의 행동을 모두 옹호하되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우연이나 실수 탓으로 돌리는 것뿐이었다.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 짐작에는 두 사람 다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속고 있는 걸 거야.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두 사람만 두고 사이가 틀어지게 한 원인이나 사정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가 불가능해지니까 말이야. 지당한 말씀. 그렇다면 언니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두 사람을 갈라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해 줄 거야? 그 사람들도 옹호해 줘야 할 거 아냐?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나쁜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거니까. 날 비웃고 싶으면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아. 그렇지만 그런다고 내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 거야. 예, 의지, 생각 좀 해봐. 선친께서 특별히 아끼셔서 생계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니? 말도 안 돼.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기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순 없어.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 그런데 어제 저녁 위컴 씨가 들려준 개인사는 이름들하며 사실들하며 모든 것을 가식 없이 털어놓은 것이거든. 그 모든 걸 위컴 씨가 꾸며냈다고 생각하느니 빅리 씨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해.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시더러 증명해 보라지. 게다가 위컴 씨 표정은 그렇게 진실해 보일 수 없었어. 정말 어려운 문제야.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 그러나 제인에게 분명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만일 빅리 씨가 진짜로 속아온 것이라면 진실을 알고 나면 몹시 괴로우리라는 것이었다. 관목숲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대화에서 이야기되던 사람들이 방문의 두 아가씨는 숲에서 불려 나왔다.
빅리 씨와 그 누이들이 모두들 고대하던 네더필드의 무도회 날짜가 잡힌 것을 알리고 초대의 뜻을 직접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빅리 자매는 제인을 향해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 반갑고 지난번 헤어진 뒤 오랜 세월이 지난 기분이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거듭 물었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형식적으로 몇 마디 건넸을 뿐이며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말을 섞지도 않았다. 그녀들은 빅리 씨가 흠칫 놀랄 정도로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베넷 부인의 정중한 인사말을 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으로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네더필드의 무도회는 베넷 집안의 모든 여성들에게 대단히 즐거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베넷 부인은 그것이 제인을 염두에 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특히 의례적인 초대장을 보내는 대신 빅리 씨 본인이 와서 직접 초대했다는 사실에 우쭐했다. 제인은 그날 저녁 두 친구를 만나고 빅리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는 기대에 행복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춤을 한껏 추는 한편 다하시 씨의 표정과 행동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리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캐서린과 리디아가 기대하는 즐거움은 어떤 한 가지 일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달려있지는 않았다. 둘 다 엘리자베스처럼 그날 저녁의 반은 위컴 씨와 춤을 출 작정이었지만 그가 그녀들이 원하는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었다. 무도회는 어디까지나 무도회 아닌가 말이다. 심지어 메리조차도 그 무도회라면 조금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가족들에게 말할 정도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나절만 확보할 수 있다면 나한테는 그걸로 충분해. 저녁에 가끔 파티에 가는 걸 희생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사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고. 나로 말하면 누구나 이따금씩 오락과 놀이를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걸. 엘리자베스는 무도회에 대한 기대로 들뜬 나머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대화는 피해오던 콜린스 씨에게까지 빅리 씨의 초대를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춤을 추고 노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다소 놀랍게도 그가 그런 일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춤을 좀 춘다고 대주교나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에게 견책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판이 좋은 젊은 신사가 신분이 점잖은 분들께 베푸는 이런 무도회가 도무지 나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춤추기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제 아리따운 사촌들과 다 한 번씩 돌아가며 춤추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엘리자베스 양 특히 당신께 처음 두 번의 춤을 춰달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인 양도 제가 제인 양을 제쳐두고 당신께 춤을 청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언니 되시는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다. 바로 그 첫 두 번의 춤을 위컴과 추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컴 씨 대신 콜린스 씨와 쳐야 하다니 발랄한 기질을 발휘하다 아주 폭삭망한 꼴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위컴 씨와 자신의 행복은 부득이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상냥하게 콜린스 씨의 청을 수락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춤 신청에 무언가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기가 더 어지러웠다. 그녀는 그제야 언뜻 베넷 집안 자매들 중 하필이면 자신이 헌스퍼드 목사관의 여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징스에 더 마땅한 손님이 없을 때 내시하는 카드놀이에 머릿수를 채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콜린스 씨가 그녀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그녀의 지혜와 활달한 태도를 칭찬하려고 기를 쓰는 것을 보고 이 생각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매력이 가져온 이 같은 효과에 만족하기보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참인데 곧 어머니가 그들이 결혼한다면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기쁘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표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기로 했다. 대답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심각한 언쟁이 벌어질 게 뻔했다. 콜린스 씨가 청혼을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실제로 청혼할 때까지야 굳이 다툴 필요는 없다 싶었다. 네더필드의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더라면 베넷 집안의 아래 두 딸들은 아주 딱한 처지에 빠질 뻔했다. 초대받은 날부터 무도회 날까지 계속 비가 와서 단 하루도 메리턴으로 산책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모나 장교를 만날 수도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다. 네더필드에 신고갈 구두를 장식할 장미꽃 모양의 리본도 하인을 보내 사와야 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조차도 날씨 때문에 자신의 참을성이 시험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위컴 씨와 더 친분을 쌓는 일이 날씨로 인해 일체 중단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화요일에 무도회라는 대사건이 없었다면 키티와 리디아가 그처럼 끔찍한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을 참아 내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18장 위컴 씨가 초대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엘리자베스에게 떠오른 것은 네더필드의 응접실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붉은 군복 가운데 위컴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였다. 그와 나눈 대화를 돌이켜보면 그런 염려가 당연했음에도 그녀는 무도회에 가면 그를 만나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여 옷을 입었고 그의 마음 중 자신에게 제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그날 저녁에 모조리 정복하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러나 빅리가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다하시 씨의 기분을 고려해 위컴만 고의로 빼놓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스러운 생각이 순간 스쳤다. 비록 그 의심은 사실과 달랐지만 위컴이 오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그의 친구인 데니 씨에 의해 밝혀졌다. 리디아가 흥분해 묻자 데니 씨는 위컴은 볼 일이 있어 바로 전날 런던으로 가야 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기서 만날지도 모르는 어떤 신사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면 하필 바로 이때 볼 일이 생기지는 않았겠지만요. 리디아는 이 말을 듣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위컴이 오지 않은 이유가 짐작과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다하시 때문이라는 건 분명했기 때문에 당장의 실망 탓에 불쾌감이 치밀어 올라 곧이어 다하시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할 때 웬만큼 공손하게 대꾸하기조차 어려웠다. 다하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것은 위컴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하시와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에게서 돌아섰는데 기분이 그리 좋을 리 없었다. 이런 언짢은 기분은 빅리 씨와 대화하는 동안에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다하시에 대한 빅리 씨의 맹목적인 우정을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둘 성격이 아니었다. 기대가 모두 어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기분까지 잡쳐버릴 수는 없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던 샬럿 루커스에게 속상한 마음을 모조리 털어놓고 나서는 곧 사촌 콜린스 씨의 기이한 언행으로 화제를 옮겨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처음 두 번의 춤을 추고 나서 그녀는 다시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 두 번의 춤은 고행이었다. 콜린스 씨는 서투르면서도 근엄하게 굴었고 배려하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잇따라 실수하면서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등 불유쾌한 파트너와 두 차례 춤을 추는 동안 들 수 있는 온갖 창피하고 참담한 기분을 다 맛보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해방되는 순간은 황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어 한 장교와 춤을 추었고 그와 위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위컴이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다. 춤이 끝나고 샬럿 루커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하시 씨가 불쑥 춤을 신청해 왔다. 그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엉겁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그는 즉시 자리를 뜨고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이 그렇게 정신없었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샬럿이 위로하면서 말했다. 그분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일 거야. 맙소사.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불운 중에서도 최악의 불운이게.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일 거라니 아예 악담을 하지 그래. 다시 춤이 시작되고 다하시가 그녀와 춤을 추기 위해 다가오자 샬럿은 엘리자베스에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위컴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보다 10배는 더 중요한 사람에게 불쾌하게 굴지 말라고 충고 삼아 속삭였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쌍쌍의 남녀들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하시 씨와 춤 상대로 마주서는 영광 덕분에 자신의 지위가 격상된 것에 놀랐고, 그와 동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놀라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와 그녀는 한동안 대화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침묵이 춤을 2번 추는 동안 내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침묵을 깨지는 않을 작정이었으나 그가 대화할 뜻이 없다면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춤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몇 마디 건넸다. 그는 그 말에 대답한 뒤 다시 입을 다물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녀가 재차 말을 건넸다. 다하시 씨, 이제 당신이 뭔가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제가 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방의 크기라든지 춤추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뭔가에 대해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뭐든 그녀가 하라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 당분간은 그 대답으로 좋게요.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개인이 베푸는 무도회가 공적인 무도회보다 더 재미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춤을 추는 동안에 무슨 규칙 같은 것에 따라 말씀하시나요? 때로는요. 조금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반 시간 동안 함께 춤추면서 내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보기에 이상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될수록 말하는 수고를 덜도록 대화를 잘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 경우는 당신의 기분을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제 기분에 맞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둘 다죠. 엘리자베스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전 늘 우리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한 데가 있다고 봤거든요. 둘 다 사교적이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이고, 우리가 말을 했다 하면 적어도 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는 되고 명언이라는 박수갈채 속에서 후손에게 전해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당신의 성격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묘사로군요. 그가 말했다. 제 성격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글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신이 그걸 제 성격에 대한 충실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입 밖으로 낸 말에 대해서 저 스스로 가타부타 하지는 않겠어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다시 말없이 계속 춤을 추던 중 다하시가 그녀의 자매들이 메리턴에 자주 산책을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서 궁금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번 그곳에서 배웠을 때 저희는 막 어떤 분을 소개받던 참이었지요. 라고 덧붙였다. 즉시 그 말의 효과가 나타나 보통 때보다 더 오만한 표정이 그의 온 얼굴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렇다고 더 알아보려고 밀어붙이기에는 엘리자베스로서도 역부족을 느꼈다. 이윽고 다하시가 입을 열어 좀 거북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컴 씨는 타고난 인상이 워낙 좋아서 친구를 잘 사귀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우정을 잘 유지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불운하게도 당신의 우정을 잃은 건 어김없는 사실이지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그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할 것 같고요. 다하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화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바로 그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춤추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방의 반대쪽으로 가다가 그들 곁을 지났는데 다하시 씨를 알아보고 깍듯한 인사와 함께 멈춰서서 다하시 씨의 춤과 파트너에 찬사를 보냈다. 정말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다하시 씨. 이렇게 멋진 춤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이보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파트너도 춤 솜씨가 조금도 홀리지 않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자주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말이지요. 일라이자 양. 그러면 얼마나 큰 경사겠습니까? 다하시 씨께 부탁 하나 드리자면 더 이상 방해는 않겠습니다. 숙녀분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지체시키는 걸 반기지 않으실 테고 일라이자 양의 반짝이는 눈도 저를 나무라고 있으니 다하시에게는 윌리엄 경이 나중에 한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자기 친구를 두고 한 암시에는 강한 인상을 받은 듯했고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빅리와 제인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파트너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윌리엄 경이 방해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군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윌리엄 경께서 이 방에서 우리보다 더 서로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을 회방 놓친 못하셨을 거려. 이미 두세 가지 화제를 시험해 보았는데 실패했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책이라고요? 어머, 그건 안 되죠. 당신과 제가 같은 책을 읽지도 않았을 테고 혹 같은 책을 읽었더라도 소감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최소한 화제가 달리지는 않을 텐데요. 서로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양하겠어요. 무도회장에서 책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 머리는 언제나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런 장소에선 언제나 현재에 몰두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가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언제나요.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화제와는 상관없는 생각이 떠오른 터라 대충 대답하고 말았다. 그녀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곧 느닷없는 추궁조의 질문으로 드러났다. 다하시 씨, 언젠가 자신이 용서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일단 화가 나면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화를 낼 때는 아주 신중하시겠죠? 물론입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결코 편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자신의 견해를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판단을 잘할 의무가 있지요.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당신의 성격을 그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진지한 태도를 떨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걸 한번 밝혀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신 결론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했어요. 당신에 대해 너무나 엇갈리는 설명을 들어서 아주 헷갈려요. 저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정색하며 말했다. 그리고 저로서는 베넷 양, 지금 당장은 제 성격의 윤곽을 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에게도 좋을 것이 별로 없지 않나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정그러시다면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말없이 두 번째 춤을 마저 추고 헤어졌다.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정도가 같지는 않았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상당한 호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른 사람에게 화를 돌리고 그녀를 용서했던 것이다. 얼마 후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예의는 차렸지만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저, 일라이자 양, 조지 위컴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요. 제인이 그 사람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얘기는 다 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고 다하시 씨의 청직이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말을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로서 충고하는 건데 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다하시 씨가 그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틀린 거니까요.
오히려 조지 위컴이 다하시 씨한테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도 다하시 씨는 늘 대단한 친절을 베풀어 온 거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다하시 씨는 잘못이 전혀 없고 조지 위컴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도 못 참는다는 것, 그리고 제 오빠도 그를 빼고 다른 장교들만 초대할 순 없었지만 그가 알아서 자리를 피해준 걸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는 건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이 이 고장에 나타난 것부터가 정말 너무나 후한무치한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는지 기가 막히죠. 정말 안타깝군요. 일라이자 양, 당신 마음에 꼭 든 사람의 죄질이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 하긴 태생을 생각하면 더 나은 행동을 기대하기도 힘들지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의 잘못과 그의 태생이 동의어가 아닌가 싶군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제가 듣기엔 그의 잘못 중 가장 질 나쁜 게 그분이 다하시 씨 청지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실은 본인 입으로 제게 털어놓았답니다. 죄송하군요. 빅리 양이 경멸하는 미소를 띠고 돌아서며 말했다. 공연히 참견한 걸 용서해 주세요. 선의로 그런 거니까. 건방진 계집애. 엘리자베스가 혼잣말을 했다. 그렇게 빈약한 공격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오산이지. 너 자신의 외고집과 무지, 그리고 다하시 씨의 심술밖에 보여준 게 없잖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빅리에게 질문하는 임무를 맡았던 언니를 찾았다. 제이는 너무나 흡족하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그것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고 바로 그 순간 위컴에 대한 동정과 그의 적들에 대한 붕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대신 제인의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는 희망이 솟았다. 언니가 위컴 씨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해. 그녀가 언니 못지않게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언니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 제3자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지. 그렇다고 해도 용서해 줄게. 아니야. 제인이 대답했다. 잊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 궁금증을 풀어줄 얘기는 별로 없어. 빅리 씨도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것이 없대. 특히 무슨 일 때문에 다하시 씨의 노여움을 샀는지 그 정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만 다하시 씨의 훌륭한 처신과 정직함과 명예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대. 그리고 다하시 씨가 위컴 씨의 소행에 비하면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 빅리 씨나 누이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안타깝지만 위컴 씨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야. 아주 경솔하게 행동해서 다하시 씨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빅리 씨가 직접 위컴 씨를 아는 건 아니지? 응, 지난번 아침에 메리턴에서 처음 봤대. 그렇다면 빅리 씨가 아는 건 다하시 씨한테 들은 게 전부로군. 그만하면 알조네. 목사직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선 뭐라고 해?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 다하시 씨한테서 여러 번 듣기는 했다는데. 그렇지만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 조건이 있었던 것 같대. 난 빅리 씨의 진실성에 대해선 추호도 의심이 없어. 엘리자베스가 열을 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분의 확신만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줘야겠어. 빅리 씨 같은 분이 친구를 변호한다면 그건 상당한 것이긴 해. 하지만 빅리 씨가 직접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데다 아는 부분도 다하시 씨한테 들은 게 전부니까 나로서는 위컴 씨와 다하시 씨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 그런 후 그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화제로 옮아갔다. 제이는 빅리의 관심으로 인해 생겨난 행복한 희망을 조심스럽게 피력했고 엘리자베스는 기쁜 마음으로 그 희망을 들어주고 가진 말로 언니의 자신감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그때 빅리 씨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루커스 양에게 갔다. 바로 전에 파트너가 어땠는지 묻는 루커스 양의 질문에 엘리자베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콜린스 씨가 그들 쪽으로 다가와서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너무나 운 좋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금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방에 제 후원자분의 가까운 친척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그 신사분이 이 댁의 여주인이신 아가씨께 자신의 사촌인 버그 양과 그 모친이신 캐서린 영부인의 조남을 언급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캐서린 버그 영부인의 조카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마침 지금 알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죠. 진작 인사드리지 못한 걸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겠죠.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분한 변명이 될 테니까요. 다하시 씨께 직접 자신을 소개하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니, 물론 그럴 작정입니다. 진작 인사 못 드린 걸 용서해 주십사고 해야지요. 그분이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영부인께서 일주일 전까지 안녕하셨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 제 도리겠지요. 엘리자베스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다하시 씨라면 그렇게 누구의 소개도 없이 직접 인사하는 행동을 자기 이모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라기보다 무례한 짓으로 여길 게 틀림없고 서로 인사를 나눠야만 할 무슨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며 그리고 설령 그럴 필요가 있다 해도 신분이 높은 다하시 씨가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면서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경청했지만 그녀가 뭐라 해도 자기 계획을 바꾸지 않을 태세였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대답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당신이 아는 범위의 일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판단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일반인들 사이의 예의범절과 성직자들에게 허용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다면 저는 성직의 위험이 우리 왕국 내 최상의 지위와 맞먹는다고 봅니다. 물론 분수에 맞는 겸손한 태도도 동시에 갖추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만큼은 제 양심이 명하는 대로 제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의 충고가 저의 한결같은 인도자가 될 테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을까 하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아가씨보다는 교육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가 더 적격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그녀에게 절하고 다하시 씨를 공략하러 나섰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가 콜린스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거는 데에 뜨악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의 사촌은 먼저 엄숙하게 고개를 숙인 뒤 인사마에 들어갔는데 엘리자베스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말을 다 들은 기분이었다. 또 그의 입모양을 보고 죄송이니 헌스퍼드니 캐서린 버그 영부인이니 하는 말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가 다하시 씨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것이 그녀로서는 정말 난감했다. 다하시 씨는 황당한 표정을 조금도 감추지 않은 채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콜린스 씨가 말을 마쳐 자기에게도 말할 기회가 오자 예절은 지켰지만 냉랭한 태도로 응대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그 정도로 낙담하여 할 말을 안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하시 씨의 경멸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콜린스 씨가 말을 마치자 다하시 씨는 살짝 고개만 숙인 후 다른 쪽을 향했다. 그러자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다하시 씨가 저의 인사에 응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린 걸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극히 공손하게 대답하셨고 심지어는 캐서린 영부인의 신중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호의를 베푸셨다면 제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는 칭찬까지 하셨답니다. 정말 너그러우시더군요. 대체로 말해서 만나 뵙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더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와 빅리 씨를 관찰하는데 거의 모든 주의를 기울였고 그에 따른 일련의 즐거운 기대로
제인의 버금가게 행복했다. 그녀는 언니가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 정착하여 진실한 애정에서 비롯된 결혼이 선사하는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빅리의 두 누이를 좋아하려는 노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주책맞은 수다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곁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녀와 어머니가 오직 한 사람만 사이에 두고 나란히 저녁 식탁에 앉게 된 건 너무나 불운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둘 사이에 앉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제인이 곧 빅리 씨와 결혼할 것 같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할 뿐더러 줄곧 그 이야기 한 가지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곤혹스러웠다. 베넷 부인에게 그것은 정말 신나는 화제였으니 그녀는 그 결혼의 이점을 나열하기에 지칠 줄 모르는 듯했다. 빅리 씨가 그렇게 자상한 젊은이인데다 그렇게 부자이며 겨우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축의 첫 번째 이유였다. 게다가 그의 두 누이들이 제인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들 또한 자신 못지않게 그 결혼을 원하는 게 분명하니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며 그 결혼으로 동생들의 장래도 유망해질 테니 제인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덕분에 동생들도 다른 돈 많은 집안의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배에 벌써 큰딸에게 다른 딸들을 딸려보내고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 파티에는 안 가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고 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순전히 그러는 게 의뢰였기 때문이다. 실은 베넷 부인은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루커스 부인에게도 곧 자신처럼 행운이 찾아오기를 빈다면서 말을 마쳤는데 속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하는 게 빤히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좀 천천히 말하고 목소리도 낮춰서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고 설득하느라 애를 썼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게도 마침 다하시 씨가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가 하는 말을 대부분 듣고 있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사였다. 어머니가 보인 유일한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녀를 나무라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다하시 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내 참. 엄마, 제발 좀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다하시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봤자 저희의 친구가 안 좋아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주위 사람이 다 듣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떠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창피하고 당황스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또 붉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하시 씨 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염려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계속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 어린 경멸의 표정을 짓더니 점차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마침내 베넷 부인도 할 말이 떨어졌다. 그리하여 자신과는 무관한 행운을 거듭 과시하는 장광설에 진작부터 하품을 하고 있던 루커스 부인은 그제야 차가운 햄과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도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간단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이제 노래를 들을 시간이라고 하자 메리가 사람들이 청하기도 전에 나서서 엘리자베스를 창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메리가 허영심을 과시하는 걸 막아보려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갖은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메리는 그녀의 눈치를 읽어낼 생각조차 없었다. 그렇게 행복한 자기 과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던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운 심정에 동생이 여러 절을 부르는 동안 초조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노래가 끝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는 가운데 한 곡조 더 해주면 고맙겠다는 의례적인 소리가 언뜻 나오자 30초나 쉬었을까? 곧 다시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메리의 노래 솜씨는 결코 과시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성량은 부족하고 태도는 과장되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제인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보려고 그녀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빅리와 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빅리의 두 누이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들이 서로 조롱의 눈짓을 교환하면서 다하시에게도 같은 눈짓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다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줄곧 속을 짐작할 수 없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저녁 내내 노래를 부를까봐 아버지가 좀 나서 달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녀의 의중을 알아채고는 메리의 두 번째 노래가 끝나자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굉장히 잘했다. 얘야. 그만하면 충분히 즐거웠구나. 다른 아가씨들한테도 자랑할 기회를 주자꾸나. 메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도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도 안쓰럽고 그런 말을 한 아버지도 안쓰러워 자신의 조바심이 아무 도움도 못 된 게 아닌가 싶었다. 이제 모두들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콜린스 씨가 말했다. 만일 제가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기꺼이 노래 한 곡 정도는 선사했을 겁니다. 음악은 매우 순결한 오락이며 목사라는 직업과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성직자들이 음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바쳐도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달리 돌볼 일들이 많으니까요. 교구 목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후견인이 불쾌하시지 않을 정도의 11조를 거둬야 합니다. 또 설교용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은 교구민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거나 자기 자신의 처소를 가꾸고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처소는 마땅히 가능한 한 안락한 곳으로 만들어야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을 임명해 주신 분들께 주의를 기울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구 목사에겐 빼놓을 수 없는 의무입니다. 후견인의 가족과 친척분께 존경을 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하시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마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반이 들을 만큼 컸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고 미소를 짓는 사람도 많았다. 가장 재미있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넷 씨였던 반면 그의 부인은 콜린스 씨의 말이 정말 타당하다며 진지하게 그를 칭찬했고 루커스 부인에게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정말 아주 영리하고 훌륭한 젊은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에는 자기 가족이 그날 저녁 최선을 다해 망신당할 짓만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 왔던들 그날 저녁보다 더 신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더 훌륭한 성공을 거두기는 불가능했을 것 같았다. 그나마 빅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대개 못 보고 지나쳤으며 볼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별로 괴념치 않았고 그런 성격이 언니를 위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빅리의 두 누이와 다하시 씨에게 자기 가족과 친척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언짢은 일이었고 신사 쪽의 말없는 경멸과 숙녀들의 무례한 조소 중 어느 것이 더 참기 어려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날 저녁 남은 시간 동안에도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콜린스 씨가 끈질기게 그녀 곁을 지키면서 귀찮게 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다시 춤추게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과 춤추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다른 사람과 추라고 그 방에 있는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자신은 춤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신의 진짜 목표는 그녀에게 성의를 다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저녁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킬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데야 따질 여지도 없었다. 최대의 구원자는 친구인 루커스 양이었는데 그녀가 자주 끼어들어 콜린스 씨를 사람 좋게 상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하시 씨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는 가까이에 혼자 서 있는 일이 많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 만큼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녀는 위컴 씨를 들먹거렸기 때문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롱본의 가족은 그곳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베넷 부인이 꾸며 낸 교묘한 계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15분이나 더 마차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고, 그 덕분에 네더필드의 가족 가운데 몇몇이 그들이 떠나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는지 볼 수 있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여동생은 입만 벌렸다 하면 피곤하다고 불평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있고 싶어 조바심이 난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베넷 부인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 바람에 모두 지루한 기분을 어쩌지 못했다. 여기에 콜린스 씨까지 끼어들어 파티에 격조가 있었고, 빅리 씨와 그의 누이들의 손님 접대가 후하고 공손했다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긴 인사말을 늘어놓았다. 다하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베넷 씨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며 그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빅리 씨와 제이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떨어져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도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양만큼 끈질기게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리디아마저도 너무 지친 나머지 가끔씩 아휴 정말 피곤하네 라고 말하며 찢어지게 하품을 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베넷 부인은 빅리의 가족 모두를 곧 롱본에서 만나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예절은 차렸지만 거의 강요하는 것처럼 들렸다. 특히 빅리 씨를 향해 그가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않더라도 아무 때나 찾아와 가족끼리 하는 정찬에 동석해준다면 정말 기쁠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빅리는 정말 고맙고 기쁠 뿐이라면서 다음날 볼 일이 있어 잠시 런던에 가는데 돌아온 뒤 틈나는 대로 제일 먼저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했다. 그리고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 세마차며 결혼식의 입으로 따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앞으로 서너 달이면 제인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리라는 즐거운 확신과 더불어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또한 둘째 딸을 콜린스 씨와 결혼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확신했는데 비록 제인만큼은 아니라도 무척 기뻤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가장 덜 예뻐하는 딸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한 남자와의 그만한 결혼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썩 괜찮겠지만 빅리 씨와 네더필드에는 될 것도 아니었다.